자, 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일단 이제 원소라고 하면은 기본 성분을 얘기합니다. 원자는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성분, 말하자면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10여 종의 종류가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게 그 정도 되는 거고, 자, 주기율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자, 라부아지에가 33종의 원소를 4그룹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 있었죠. 그다음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그죠? 율렌즈의 옥타브설, 이거는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됐다. 이거는 이제 18쪽 원소가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됐었던 거고요. 이제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9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되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 멘델레예프는 즉 이 1869년에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자,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르곤이 발견되면서 뭔가 이 순서로 배열되지 않는 모순이 발견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즐리가 원자 번호순, 양성자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이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즐리의 원자 번호순이 현대 주기율표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라부아지에, 데베라이너, 뮬렌즈, 그다음 멘델레예프, 그다음 모즐리 여기까지 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주기율표를 살펴보면 세로줄, 자 이렇게 세로줄을 이제 우리가 족이라고 하고요. 자, 세로줄은 같은 족이면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이 화학적인 성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원자과 전자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원자과 전자수가 이제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는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기가 의미하는 것은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죠? 족은 원자과 전자수, 주기는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준금속들이 있는데, 일단은 원래 주기율표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이제 원래 주기율표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금속이 여기 지금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다 금속이죠. 사실은 금속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주기율표에서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과 왼쪽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전부 다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분이 얘가 비금속입니다. 14족, 15족, 16족, 17, 18족에서도 여기 보시면 탄소 있죠. 얘 비금속이고, 15족은 질소하고 인, 요거 두 개가 비금속이고, 16족은 여기 산소, 황, 셀레늄까지가 비금속입니다. 17쪽은 지금 보시면은 플로우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아스타틴까지 요 5개가 다 비금속이고요. 18쪽은 여기까지, 라돈까지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의 수가 훨씬 적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중간에 좀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준금속이라는 건데,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둘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소, 규소, 저마뇽, 비소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족이 의미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1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가 되겠죠.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이렇게 여기 1의 자리수랑 일치합니다. 그러다가 비활성 기체는 18족인데 원자과 전자수는 0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의미하는 것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물론 8개의 전자, 여기 헬륨을 제외하고 헬륨은 2개가 꽉 차 있고
얘는 이제 8개 꽉 차 있는데, 자,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죠. 그죠? 옥텟을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1, 2, 3, 4, 5, 6, 7, 0 이렇게 된다. 근데 최외곽 전자수라고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다른 의미죠. 그냥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1, 2, 3, 4, 5, 6, 7, 8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 전자랑 전자수랑 완전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다. 자, 그래서 자, 1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고요. 2족은 2개 잃어버려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고 13족에 있는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3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족에 있는 산소나 황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받아들여가지고 음이온이에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6개죠.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워야 안정해지는데 2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2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음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쪽은 하나가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이온이나 아니면 다른 결합 같은 것들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1, 2, 13족, 그 다음에 16, 17족에 있는 애들이 이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 이유는, 자, 이온이 되는 이유는 누구처럼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처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7개를 전자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쵸? 얘는 2개 잃어버리고 3개 잃어버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안정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음이온들은 상관없죠. 얘네들은 껍질 수 변화 없이 전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껍질 수 변화 없이 안정해지는 거고 얘네 양이온들은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안정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 2죽이니까 전자 껍질이 2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Li 플러스가 되면서는 전자 껍질이 하나로 감소합니다. 나트륨은 원래 전자 껍질이 3개인데 2개로 감소하는 거고 칼륨은 4개인데 3개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해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느냐? 네, 얘네들은 전부 다 껍질이 감소해가지고 비활성 기체가 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리튬 같은 경우는 껍질이 하나 감소하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요. 리튬하고 베릴륨 같은 경우는 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입니다. 자, 근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자, 전자 껍질이 하나 감소해서 요 끝에 있는 네온과 같아지죠.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요. 여기 있는 칼륨하고 칼슘은 마찬가지로 이 3주기 끝에 있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산소나 여기 있는 황, 산소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 2개 받고요. 플루오린은 전자 하나 받죠. 그러면 산소 플루오린은 네, 같은 주기 끝에 있는 네온과 네, 전자 배치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황과 염소 같은 경우는 이 끝에 있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을 보면요. 자, 금속은 일단은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과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은 제외하고 그렇고요. 광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산과 반응해서 뭐가 발생된다. 수소 기체가 발생된다. 네, 산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된다. 그리고 힘을 받았을 때 납작하게 펴지는, 그러니까 박이 되는 거, 뽑힘성, 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과 전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박 또는 전선. 자, 그래서 이온은 양이온이 된다.
비금속은 오른쪽 끝에 있는 이제 되게 숫자가 적었죠, 그죠? 얘네들은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를 하고요. 자, 브로민은 액체, 그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SI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CSI가 고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이 없고 열 전기 전도성도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만 네, 자유전자처럼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서 네, 전기를 통하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과 반응 안 하고요. 대신에 비금속은 금속이나 수소랑 반응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음이온이 되니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랑 반응을 잘하고 수소랑은 이온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수소랑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만 어쨌든 수소랑 반응성이 큽니다. 그쵸? 금속이랑은 뭐를 형성한다? 네,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비금속은 금속이랑도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비금속끼리도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 주어지면 이제 잘 부서진다라는 거. 왜냐하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네들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인데요. 알칼리 금속은 네, 우리 금속 중에서 1족에 해당되는 금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1족이니까 플러스 1 양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반응성은 자, 번호가 클수록 리나 크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네도 금속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고체 네, 금속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체고 광택이다. 자, 근데 이제 얘네들 주요 특징은 네, 무르다라는 거예요. 칼로 베어집니다. 자, 그리고 밀도가 작다. 이것도 주요 특징이죠. 밀도가 작다. 자, 반응성은 이제 금속 중에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소랑 일단 반응을 해버려요. 산소가 여기에 붙어버려요. 금속에. 자, 이렇게 된다. 그럼 광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 자, 물과 반응성이 크다. 물과 반응성이 큰데 반응을 해서 뭐가 되냐? 네, NaOH 이게 되면서 뭐가 되나요?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을 물에 떨어뜨리면은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얘가 이제 염기성이 된다라는 것과 반응하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산과 반응해도 수소기체가 발생돼요. 네, 염과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물과 반응성이 크다, 산과 반응성이 크다인데 둘 다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물과 반응했을 때는 이 수용액이 무슨 성을 나타낸다? 네, 염기성을 나타낸다. 산과 반응했을 때는 염을 형성하고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17족 원소들을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성이 어떤 게 제일 크냐면 대빵만 외우라 그랬죠? 자, 할로젠의 대빵은 누구냐면 플로우린이 대빵이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대빵은 누구다? 네, 칼륨이 대빵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거는 알칼리 금속은 칼륨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할로젠은 오히려 반대로 네,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할로젠 원소들은요, 자기네들끼리 공유 결합해가지고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F2, Cl2 반응성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반응해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도 형성되어 있지만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 금속과 굉장히 반응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수소랑도 잘 반응을 합니다. 금속과 반응할 때는 무슨 결합이라 그랬죠? 얘는 이온 결합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수소랑 반응을 할 때는 네,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수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고, 뭐 HF, HCl, HBr, HI 전부 다 네, 할로젠화 수소라는 것에 들어가고요.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공유 결합으로 반응은 했지만 물에 녹으면 특이하게 얘네 H 플러스와 뭐 F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네, 물에 녹았을 때. 네, 그래서 이 H 플러스라는 이 이온에 의해서 무슨 성을 나타낸다? 네, 산성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할로젠화 수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나타낸다. 여기는 알칼리 금속이 그냥 물에 녹으면 물과 반응을 하면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 두 개가 반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원소들의 주기성의 이유는요. 네, 딱 이거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뭐를 형성한다? 이온을 형성한다 라는 거예요. 자, 1조 원소 지금 보시면 3번 리튬,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나트륨도 여기 세 번째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전자를 한 개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요. 그리고 양이온이 되면서는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전자 껍질 수가 감소되면서 여기서 하나 더 반지름도 감소합니다.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을 비교를 해라. 그러면 자, 리튬 원자죠. 자, 리튬 이온입니다. 누가 더 반지름이 크냐? 얘가 더 반지름이 큽니다. 왜냐하면 리튬 원자는 이 껍질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요거만큼이 반지름이고요. 리튬 플러스 1가는 요 껍질 하나가 줄어들어서 껍질 하나밖에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더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나트륨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온이 되면은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자, 근데 1가만 그러냐? 아닙니다. 자, 마그네슘이 Mg2 플러스가 됐다. 반지름 작아집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됐다. 네, 작아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양이온은 전부 다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반지름도 감소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7조 원소는 자, 같은 껍질 수를 유지하면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껍질 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의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전자 배치는 또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하나 없어지죠? 그러면 안쪽 하나. 자, 전자 두 개. 누구랑 같아지나요? 리튬의 전자 배치는 2번 헬륨이랑 같아지게 되고요. 자, 11번 나트륨인 경우는 여기서 하나 빼면 됩니다. 그러면 10번 네온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9에다 하나를 더하면 자, 10번 네온이랑 같아지게 되고요. 17번 염소인 경우에는 18번 아르곤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지금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